다큐 소설 율리우스 카이사르. 주사위는 던져졌다. 루비콘의 새벽. 야망의 서막 갈리아의 불타는 혼돈. 기원전 58년 로마 공화정은 거대한 영토를 경영하고 있었으나 그 내부에는 이미 깊은 정치적 균열과 부패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다. 시대의 경랑 속에서 한 인물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자 했으니 바로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였다. 그의 눈빛은 고요했으나 그 속에 담긴 야망은 로마의 심장을 태우고도 남을 만큼 맹렬했다. 그는 원로원이 형식적으로 배정한 보잘것없는 관직 대신 로마의 변경이자 켈트족의 심장부인 갈리아 총독직을 갈망했다. 카이사르는 갈리아의 불안정한 정세와 끊임없는 부족한의 분쟁, 그리고 게르만족의 압박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고, 그곳이 자신에게 명성과 군사력,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로마의 최고 권력을 안겨줄 황금의 땅이 될 것임을 예감했다. 그의 야망은 단순한 정복을 넘어 자신을 폼페이우스와 크라수스에 필적하는 혹은 그들을 능가하는 권력자로 만들 대서사를 예고했다. 카이사르가 총독으로 부임할 무렵 갈리아는 이미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다. 갈리아의 양대 세력이었던 하이두이족과 세콰니족은 수십 년간 패권을 다투어왔다. 이 오랜 숙명의 대결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했던 세콰니족은 자신의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경 너머의 강력한 게르만족 일파인 수에비족을 끌어들였다. 수에비족의 지도자 아리오비스투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그의 군대는 라인강을 건너와 세콰니족과 동맹을 맺었다. 이 연합군은 기원전 63년경 하이두이족을 주축으로 한 갈리아 부족 연합과 격돌했는데 이것이 바로 마게토브리가 전투이다. 아리오비스투스가 이끄는 게르만 세콰니 연합군은 압도적인 무력으로 하이두이족 연합군을 완전히 격파했다. 이 승리는 세콰니족에게 갈리아 남부의 패권을 안겨주었으나 그 대가는 참혹했다. 승전 후 수에비족은 갈리아에서 철수하는 대신 세콰니족 영토의 3분의 1을 요구하며 정착지를 마련했고 이후로도 끊임없이 다른 게르만 부족들을 불러들였다. 그의 오만하고 잔혹한 지대는 자신들을 승리로 이끈 아리오비스투스를 향한 깊은 후회와 증오심을 심지어 그를 초대한 세콰니족에게까지 퍼뜨렸다. 아리오비스투스는 이제 갈리아의 해방자가 아닌 새로운 지배자이자 폭군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게르만족의 압박에 시달리던 또 다른 유력 부족인 헬베티족은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 대규모 이주를 계획했다. 헬베티족의 귀족 오르게토릭스는 이주 계획을 주도하며 하이두이족의 둠노릭스, 세콰니족의 카스티쿠스 등 갈리아의 핵심 부족 유력자들과 은밀한 야합을 모의했다. 이들의 목적은 서로 도움을 받아 각 부족의 족장 자리에 오른 뒤 갈리아 전역을 3분하여 통치하는 것이었다. 이는 당시 로마에서 벌어지던 제1차 삼두 정치의 정치적 결탁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그러나 이 야합은 곧 발각되었고 권력을 잃을 위기에 처한 오르게토릭스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오르게토릭스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헬베티족은 이주 계획을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12개의 도시와 400개의 마을을 불태워 배수의 진을 치고 30만 명이 넘는 대규모 군사력을 조직하여 3개월치 식량을 휴대하고 갈리아 내부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는 로마 속주와 켈트 세계 전체에 대한 운명의 시험을 예고하는 불길한 행군이었다. 카이사르의 갈리아 총독 부임은 이러한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는 갈리아 키살피나와 갈리아 트란살피나 그리고 일리리아 속주까지 포함한 세 속주를 동시에 다스리는 전례 없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았다. 5년이라는 긴 임기, 4개 군단의 지휘권 임페리움, 부사령관 선출권, 그리고 식민지 건설 권한까지 거머쥔 것은 그가 처음부터 이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 정복을 계획했음을 시사했다. 갈리아 전기에서는 그가 우연히 헬베티족의 침략을 맞닥뜨린 것처럼 서술하지만 카이사르는 이미 집정관 시절부터 병력을 모집하고 준비하여 부임 직후 불과 보름 만에 세계 군단을 새로 편성하거나 규합하는 놀라운 기동력을 보여주었다. 그의 총독 임명은
이미 갈리아 전쟁이라는 대서사의 시작을 알리는 정치적 포석이었던 것이다. 첫 번째 실현, 헬베티족과 아리오비스투스의 선멸. 갈리아 전쟁 1년째, 기원전 58년. 헬베티족과의 대치, 철벽 방어선의 구축. 갈리아에 도착한 카이사르가 마주한 첫 번째 임무는 헬베티족의 침략을 막는 것이었다. 그는 속주에 주둔하고 있던 한 개의 군단과 함께 론강에 당도하여 다리를 파괴함으로써 헬베티족의 도강을 봉쇄했다. 헬베티족은 평화적인 통과를 요청했지만 카이사르는 시간을 벌기 위해 보름의 유예를 주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그는 강변을 따라 19마일 약 28km에 걸친 16피트 약 4.8m 높이의 보루와 참호, 그리고 성체를 구축하여 철통 같은 방어선을 완성했다. 이 기만적인 시간 벌기와 철저한 진지, 공사 덕분에 카이사르는 헬베티족과 맞설 충분한 전력을 갖추는 데 성공했다. 결국 헬베티족은 로마군의 방비가 완벽함을 보고 도강을 포기하고 둠노릭스의 중재를 통해 세콰니족 영토를 통과하여 약탈을 시작했다. 헬베티족이 로마 속주를 위협할 수 있는 갈리아 중부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카이사르는 자신이 이탈리아에서 급히 편성하고 규합한 6개 군단을 이끌고 갈리아 내부로 신속하게 개입했다. 그의 기동은 헬베티족이 로마 속주를 통과하지 못하고 우회하여 론강을 따라 북쪽으로 이동한 후 마침내 아라르 강을 건너기 시작하는 순간을 포착했다. 카이사르는 헬베티족 전체 병력이 강을 건너기 전에 기습하는 것이 최상의 전략임을 알았다. 그는 밤을 틈타 3개 군단을 이끌고 야습을 감행했다. 이 기습은 헬베티족 병력 중 강을 건너지 못하고 강 2개 남아있던 4분의 1 병력을 목표로 했으며 로마군은 이들을 순식간에 격파했다. 아라르 강 전투 후 헬베티족은 로마의 기습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이 사건은 그들에게 카이사르가 단순히 로마 속주를 지키는 총독이 아니라 갈리아 내부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강력한 군사 지휘관임을 알리는 섬뜩한 신호탄이 되었다. 이후 추격전에서 카이사르의 군량 보급이 자주 끊기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는 헬베티족에게 우호적이었던 하이두이족의 귀족 둠노릭스의 소행이었음이 밝혀졌다. 카이사르는 둠노릭스를 처형할 수도 있었으나 하이두이족 족장 디비키아쿠스 카이사르의 중요한 조력자의 눈물 어린 호소와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그를 용서하는 정치적 관용을 베풀었다. 얼마 후 로마군이 군량 조달을 위해 하이두이족 도시인 비브라테 근처로 방향을 돌리자 헬베티족은 이를 카이사르군이 겁을 먹고 도주하는 것으로 오판했다. 헬베티족은 이 기회를 놓칠세라 전 병력을 이끌고 언덕을 달려 내려와 로마군을 향해 공격을 감행했다. 카이사르는 곧바로 반격 태세를 갖췄다. 그는 병력을 신속하게 근처의 언덕 위에 배치하고 4개 정예 군단을 3줄로 포진시켜 침착하게 적을 맞았다. 헬베티족이 로마군 보병 전열에 접근했을 때 로마군은 펠름이라는 투창을 일제히 던져 헬베티족의 방패를 무력화시켰다. 방어력을 상실한 헬베티족은 곧바로 로마군과의 치열한 백병전에 돌입해야 했다. 무장과 훈련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한 로마군은 단검을 사용해 헬베티족을 압도하며 전열을 1마일가량 뒤로 밀어냈다. 이때 헬베티족 후방에 있던 일부 부족이 우회하여 로마군 우익을 협공하려 하자 카이사르는 주력 대형 뒤에 배치되어 있던 사멸의 예비 병력을 신속하게 빼내 협공에 대응하도록 했다. 이 싸움은 정오부터 밤이 되도록 장시간 계속된 격렬한 전투였다. 로마군의 이중 전선 대응과 끈질긴 공세 끝에 헬베티족은 진영마저 빼앗기고 완전한 괴멸을 맞았다. 비브라테 전투. 전투 후 헬베티족 생존자들은 카이사르에게 항복했으며 36만 명의 대이동 병력 중 11만 명만이 살아남아 근거지로 돌아가야 했으니 이는 헬베티족의 민족적인 운명에 내려진 가혹한 심판이었다. 헬베티족을 섬멸한 카이사르의 명성은 갈리아 전역의 부족들에게 경외의 대상이 되었다. 하이두이족의 디비키아쿠스를 위시한 갈리아 족장들은 카이사르에게 게르만족의 지배자 아리오비스투스를 몰아내 줄 것을 간절히 요청했다. 카이사르는 이를 갈리아 전체의 패권을 장악할 절호의 기회로 판단하고
즉각 행동에 나섰다. 카이사르가 아리오비스투스에게 갈리아 간섭 중단, 볼모 반환 등을 요구하자 아리오비스투스는 승자와 강자가 패배자와 약자를 마음대로 다루는 것은 인류 역사의 오랜 법칙이라며 오만하고 노골적인 답변을 보내왔다. 로마 병사들은 게르만족의 거대한 체구와 용맹함에 겁을 먹기도 했으나 카이사르는 교묘한 말솜씨로 이들을 단합시켰다. 아리오비스투스는 점쟁이의 조언을 듣고 회전을 피했으나 카이사르가 대담하게 진영 코앞까지 다가와 병력을 포진시키는 도발을 감행하자 마침내 공격을 결심했다. 이어진 보주 전투에서 백병전에 돌입한 로마 군단병들은 뛰어난 무장과 훈련으로 밀집 대형의 게르만족을 압도했다. 로마군은 적의 방패를 낚아채며 돌격했고 결국 수에비족은 전열이 무너져 전원이 패주했다. 수장 아리오비스투스는 가족을 버리고 라인강 너머로 도주했고 카이사르는 수에비족의 위협을 일소하며 갈리아의 실질적인 패권자로 우뚝 섰다. 갈리아 정복의 첫 해를 성공적으로 마친 카이사르는 군단을 조력자 라비에누스에게 맡기고 북이탈리아로 돌아갔다. 그러나 로마가 게르만족처럼 갈리아의 새로운 지배자가 되려 한다는 의심이 퍼지면서 북부의 벨가이족을 중심으로 새로운 저항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벨가이의 숙청과 대양을 향한 깃발, 벨가이 연합군과의 결전과 네르비족의 항전. 2년째 기원전 57년 카이사르는 2대 군단을 추가 편성하여 총 8개 군단을 이끌고 갈리아에 복귀했다. 그의 갑작스러운 출현에 레미족은 항복하고 협조를 약속했다. 카이사르는 레미족으로부터 벨가이 연합군에 대한 상세 정보를 얻은 후 디비키아쿠스에게 벨가이의 맹주인 벨로바키족을 공격하여 양면 전선을 만들 것을 요청했다. 벨가이 연합군은 레미족 도시를 공격하다 실패하고 카이사르의 진영으로 접근했다. 카이사르는 언덕을 배후에 둔 채 참호와 보루를 구축하며 철벽 방어를 준비했고 벨가이군이 우회 기동을 시도하자 기병과 경보병을 보내 이들을 급습하여 큰 타격을 입혔다. 이후 카이사르의 철벽 방어선 앞에서 로마군 공격이 어렵다고 판단한 벨가이 연합군은 이미 군량마저 바닥을 드러내자 밤 12시를 기해 각 부족이 동시에 본국으로 돌아가는 대규모 퇴각을 감행했다. 그러나 이는 질서정연한 후퇴가 아닌 부족 단위로 이루어진 극심한 혼란의 행렬이었다. 카이사르는 벨가이군이 통제력을 잃고 흩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자 즉시 티투스 라비에누스가 이끄는 세계 정예 군단과 기병을 출동시켜 맹추격하도록 명령했다. 밤샘 이동과 혼란으로 지칠 대로 지쳐있던 벨가이군은 로마군의 맹공 앞에 공포에 휩싸여 전의를 상실했고 이들의 퇴각은 곧 무자비한 도륙으로 변모했다. 해가 질 때까지 이어진 로마군의 맹추격 끝에 벨가이 연합군은 대파되었고 악소나 전투, 이 승리로 연합의 맹주였던 벨로바키족마저 로마에 항복했다. 이 승리 속에서도 한 부족은 로마의 패권에 결코 굴복하지 않았다. 바로 네르비족이었다. 이들은 과거 스파르타처럼 포도주와 사치품을 금하고 오직 군사훈련에만 일생을 바치는 호전적인 전사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토에 진입하는 로마군을 숲속에 매복시켜 섬멸할 계획을 세웠다. 네르비족은 로마군이 수경지 건설을 위해 평지에 진입했을 때 숲에서 유령처럼 뛰쳐나와 로마군을 향해 돌진했다. 이는 예상치 못한 완벽한 기습이었다. 로마군 군단병들은 진영을 구축할 시간도 없이 무장을 갖춰야 했고 지휘관들은 혼란 속에서 필사적으로 병력을 재배치해야 했다. 일부 로마 군단은 헬베티족이나 게르만족과 달리 정면 대결을 불사하는 네르비족의 맹렬한 공세에 밀려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혼란 속에서도 로마 군단병들은 단련된 규율을 잃지 않았다. 카이사르는 직접 전장을 누비며 병사들을 독려했고 로마군은 근접전에서 네르비족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이 치열한 싸움 끝에 네르비족은 격파당했고 사비스 전투, 살아남은 이들은 카이사르에게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 카이사르는 이후 항복했다가 야습을 감행한 아투아투키족의 주민 5만 3천 명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가혹한 징벌을 내렸다. 아투아투키 공방전. 이 일련의 승리들로 갈리아 북부는 로마의 통치 아래 들어갔으며 카이사르의 명성은 천하무적의 정복자로 확고해졌다. 로마 원로원은 폼페이우스의 전례를 능가하는 15일간의 감사제를 열어 카이사르의 위협을 공인했다. 대양연안의 피해, 응징. 3년째 기원전 56년 카이사르는 군단장 갈바에게 12군단을 주어 알프스 산맥의 통행로를 확보하게 했으나 갈바는 3만 명의 갈리아 연합군과 6시간 동안 사생결단의 방어전을 펼친 끝에 승리한 뒤 전략적 후퇴를 감행하여 알프스 통제는 일단 실패했다. 옥토두루스 전투. 진정한 위협은 대서양 연안에서 발생했다. 푸블리우스 크라수스의 장교들이 식량 확보 중 반란 부족들에게 억류당하자 카이사르는 이를 중대한 반란으로 간주했다. 그는 군사행동에 앞서 루카 회담을 통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와 삼두 정치를 갱신하고 임기 연장을 확보하며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했다. 이후 카이사르는 대규모 함대를 편성하여 반란의 주동자인 베네티족을 향해 진격했다. 브루투스가 지휘하는 로마 함대는 베네티족 개영선의 돛을 갈고리로 찢어 기동력을 마비시키는 혁신적인 전술을 구사했다. 노가 없어도 재만 의존하던 켈트족 함대의 약점을 찌른 이 전략은 완벽하게 성공했고 로마군은 적 함대를 섬멸했다. 모르비앙 해전. 카이사르는 항복했다가 반기를 든 죄를 물어 베네티족 장로들을 처형하고 주민들을 노예로 팔아넘기는 피해 응징을 가했다. 이로써 대서양 연안 부족들까지 로마에 복종하게 되었다. 미지의 세계를 향한 모험. 게르만족과의 재대결과 라인 강도하. 4년째 기원전 55년 라인강 동쪽의 우시페테스족과 탱크테리족이 갈리아를 침공하자 카이사르는 급히 갈리아로 복귀했다. 그는 강화 협상을 위해 찾아온 게르만족 사절들을 구금하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행동을 감행한 뒤 게르만족 진영을 급습하여 참패시켰다. 이 사건은 로마 원로원에서 소카토에 의해 카이사르를 게르만족에게 넘겨야 한다는 격렬한 규탄을 받았으나 카이사르는 정치적 동맹인 폼페이우스의 지지로 위기를 모면했다. 카이사르는 자신의 명성을 더욱 확고히 하고 게르만족에게 로마의 위용을 과시하기 위해 로마 군사령관 중 아무도 시도하지 못했던 라인강 도하를 감행했다. 그는 불과 10일 만에 거대한 목조 다리를 건설하고 모든 군단을 이끌고 게르마니아 땅을 밟았다. 수에비족은 숲속 깊은 곳으로 도피했지만 카이사르는 다리를 불태우고 돌아옴으로써 로마의 힘을 과시하는 데 성공했다. 라인강 도하만으로는 카이사르의 야망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는 당대 로마인들에게 세상의 끝으로 여겨지던 미지의 섬 브리타니아 침략을 감행했다. 이 원정은 군사적 실보다 정치적 선전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였다. 카이사르는 2대 군단을 이끌고 도버 해협을 건넜고 브리타니아군이 해안에서 저지하려 했으나 로마군은 격전 끝에 상륙에 성공했다. 상륙 후 폭풍으로 인해 많은 함선이 난파되는 위기를 겪었으나 로마군은 재빨리 배를 수리하고 브리타니아군의 공격을 격퇴했다. 카이사르는 강화를 맺고 갈리아로 귀환했다. 카이사르의 1차 브리타니아 원정. 이 소식에 로마는 다시 한번 경악했고 원로원은 전례 없는 20일간의 감사제를 열었다. 그러나 그의 월권 행위와 폭발적인 임기는 원로원파와 폼페이우스를 더욱 경계하게 만드는 불길한 씨앗이 되었다. 피해 보복과 영웅의 등장. 14군단의 몰락과 키케로의 구원 기원전 54년. 5년째 기원전 54년 가을, 카이사르는 5개의 군단을 이끌고 제2차 브리타니아 원정을 감행했다. 이때 카이사르를 따라 나섰던 하이두이족 귀족 둠노릭스가 탈영을 시도하자 카이사르는 기병을 보내 그를 추격하여 살해함으로써 정치적 반대자를 가차없이 제거했다. 브리타니아군 총사령관 카시벨라우누스는 게릴라전과 청야전술로 맞섰으나 카이사르는 토리노반테스족과의 협력을 통해 그의 본거지를 급습하여 타격을 입힌 뒤 강화를 맺고 귀환했다. 카이사르의 2차 브리타니아 원정.
그러나 갈리아 본토에서 재앙이 터졌다. 카이사르가 군단들을 분산 배치한 겨울 수경지 중 사비누스와 코타가 지휘하는 14군단이 에브로네스족 족장 암비오릭스의 교활한 계략에 넘어갔다. 암비오릭스는 로마군에게 안전한 철수를 권유하는 거짓 평화를 제안했고, 군단장 사비누스는 부관 코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였다. 예상대로 철군하는 로마군 행렬은 암비오릭스의 기습에 포위되었다. 지휘관의 무능과 적의 소모전에 시달린 로마군은 결국 사비누스가 살해당하고 코타마저 전사하면서 9,000명의 중보병이 전멸하는 로마군 최대의 참사를 겪었다. 카이사르는 이 소식에 분노와 비통함에 휩싸였다. 암비오릭스는 승리의 기세를 몰아 호전적인 네르비족을 선동하여 퀸투스 툴리우스 키케로가 지휘하는 군단 수경지를 공격했다. 키케로의 군단은 5일간의 격렬한 포위 공격에 시달리며 생사의 기로에 섰다. 키케로의 긴급 요청을 받은 카이사르는 2개 군단만 이끌고 눈사태처럼 진격했다. 그는 일부러 병력이 젖은 것처럼 위장하여 네르비족을 유인했고, 네르비족이 승리를 확신하고 공격하는 순간 전 병력으로 돌격하여 이들을 괴멸시켰다. 이 극적인 키케로 구원 작전으로 카이사르는 갈리아의 재앙을 수습했다. 네르비족을 격파한 후 키케로의 진영에 당도했을 때 카이사르는 면도도 못하고 지친 모습이었지만 이는 오히려 병사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6년째 기원전 53년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에게 빌린 군단까지 포함하여 10개 군단으로 전력을 복구하고 반란 부족들을 징벌했다. 그는 부족장 회의에 불참하고 항복한 세노네스족의 지도자 아코를 채찍질하고 목을 베어 처형하는 노골적인 포갑을 행사했다. 이는 갈리아 부족장들에게 로마에 협력하는 것이 이제 이의 무임을 천명하는 잔인한 선언이었다. 결국 7년째 기원전 52년 아코의 처형에 분노한 갈리아 부족들은 로마에 대한 전면 봉기를 결심했다. 이때 아르베르니족 출신의 젊은 귀족 게르킨게토릭스가 숙부를 축출하고 족장 자리에 오른 뒤 갈리아 전체의 부족들을 결집시키며 영웅으로 등장했다. 그는 볼모와 병력을 공추하며 갈리아 총사령관으로 추대되었다. 카이사르는 10개 군단을 이끌고 갈리아로 복귀했지만 베르킨게토릭스는 로마군이 의존하는 현지 보급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도시를 불태우고 주민들을 소개시키는 초토화 전술로 맞섰다. 그의 지시에 따라 로마군 주위 20여 개 도시가 하루 만에 잿더미가 되었다. 카이사르는 군주림 속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던 도시 아바리쿰을 포위하여 공성전을 벌였다. 아바리쿰은 지형적으로 방어에 매우 유리했으나 카이사르는 8개 군단을 동원하여 거대한 공성 둑테라를 구축하며 성벽 높이까지 접근했다. 공성전이 막바지에 이르자 비투리게스족은 탈출을 시도했으나 성내의 여성들 때문에 실패했다. 다음 날 로마군은 완성된 뚝을 타고 성벽 위로 일제히 돌격했다. 굶주림과 오랜 전투로 울분이 폭발한 로마 군단병들은 성벽을 순식간에 점령했다. 카이사르는 이들에게 약탈과 사륙을 허가했고 이 참극으로 아바리쿰에 남아있던 4만 명에 달하는 주민이 모두 학살되었다. 아바리쿰 공방전. 아바리쿰 공방전은 카이사르에게 귀중한 군량을 안겨주었으나 그의 전쟁 기록 중 가장 잔인한 학살극으로 남았다. 알레시아, 운명의 결전과 로마의 최종 승리. 게르고비아의 쓰라린 패배. 아바리쿰 함락에도 불구하고 베르킨게토릭스의 입지는 더욱 굳건해졌다. 카이사르는 베르킨게토릭스의 본거지인 아르베르니족의 수도 게르고비아 공략에 나섰다. 하이두이족의 배신 음모와 내부 혼란 속에서 카이사르는 게르고비아 성벽에 대한 급습을 감행했으나 퇴각 명령을 무시한 로마군 일부가 갈리아 주력군의 반격에 포위되어 700명의 병사와 46명의 백인 대장이 전사하는 쓰라린 패배를 겪었다. 게르고비아 공방전. 이 패배로 로마의 마지막 우방이던 하이두이족까지 베르킨게토릭스에게 합류했다. 카이사르는 적진 깊숙이 고립되었고 라비에누스마저 파리 근처에서 철수해야 하는 위기에 처했지만 라비에누스는 노련한 위장 전술로 갈리아군을 격파하고
카이사르와 합류했다. 루테티아 전투. 이로써 레미족을 제외한 갈리아 전체가 로마에 맞서는 전면전이 선포되었다. 운명을 건 빈겐의 전투와 알레시아 포위. 카이사르는 게르만족 용병 기병을 모아 전력을 재편하고 속주의 지원을 받기 위해 세콰니족 영토로 이동했다. 베르킨게토릭스는 이때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초토화 전략을 벌이고 자신의 대규모 기병 전력으로 카이사르의 로마군을 정면으로 공격하기로 한 것이다. 빈겐의 전투에서 7년간의 무수한 전투로 단련된 로마 10개 군단은 노련하게 대응했고 베르킨게토릭스의 군대는 괴멸적인 패배를 당했다. 베르킨게토릭스는 패잔병들을 이끌고 근처의 알레시아 성체로 도주했다. 카이사르는 이 기회를 천금과 같이 여겨 10개 군단을 총동원하여 알레시아를 이중으로 에워싸는 이중 포위망을 구축했다. 성 안의 베르킨게토릭스는 보급 부족에 시달렸고 성 밖에서는 갈리아 구원군이 당도하여 로마군을 안팎에서 협공했다. 역사상 유례없는 이 대결에서 로마군은 성 안의 적과 성 밖의 적을 동시에 상대하는 영웅적인 전투를 펼쳤다. 세 차례의 격렬한 전투 끝에 로마군은 갈리아 구원군을 물리쳤고 결국 식량이 바닥나 버틸 수 없게 된 베르킨게토릭스는 카이사르 앞에 무릎 꿇고 항복했다. 알레시아 전투는 7년간 이어진 갈리아 전쟁의 종지부를 찍었으며 카이사르의 군사적 천재성이 정점에 달한 순간이었다. 에필로그, 평정의 마무리와 루비콘 강의 도바. 베르킨게토릭스마저 포로가 되자 갈리아의 대규모 조직적 저항은 종말을 고했다. 카이사르는 8년째 기원전 51년에도 군대를 갈리아에 남겨 잔존하는 모든 반란의 불씨를 완전히 진압하는 데 집중했다. 그는 북부의 강력한 부족인 벨로바키족을 격파하고 최후까지 저항하던 갈리아 남부의 카두키족을 괴멸시킨 뒤 항복한 남자들에게 양손을 자르는 엄벌을 가하며 로마의 지배를 공고히 했다. 옥셀로두눔 공방전. 이는 로마에 저항하는 자들에게 내려질 잔혹한 본보기였다. 카이사르는 8년간의 길고 피의 역사를 담은 갈리아 전기를 출간하여 로마 시민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확보했다. 카이사르의 명성이 하늘을 찌르자 그의 옛 동맹 폼페이우스와 원로 원파는 위기를 느꼈다. 폼페이우스는 원로 원파와 인척관계를 맺고 자신의 군사력을 공인받았으며 원로원은 카이사르를 견제하기 위해 집정관에 출마하려면 군단 지휘권을 해제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로마에 들어와야 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카이사르가 고발당하여 정치적으로 매장될 수 있는 함정이었다. 게다가 카이사르의 가장 유능하고 신뢰했던 조력자 라비에누스마저 폼페이우스 측에 합류하며 카이사르에게 등을 돌렸다. 라비에누스의 배신은 카이사르에게 개인적인 상실감과 정치적 타격을 동시에 안겼다.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도 군단 해산을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협상을 시도했지만 원로원은 이를 거부했다. 결국 호민관이었던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마저 원로원의 압박에 밀려 카이사르에게 도망쳐왔다. 이는 카이사르가 합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모든 통로가 막혔음을 의미했다. 기원전 49년 1월 카이사르는 충성스러운 13군단을 이끌고 북이탈리아와 로마의 경계인 루비콘강 앞에 섰다. 갈리아의 피와 영광을 대가로 얻은 그의 군사력을 포기하면 정치적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군대를 이끌고 강을 건너면 로마에 대한 반역자가 되는 운명의 기로였다. 카이사르는 주저하는 부하들을 뒤로하고 단호하게 강을 건너며 선언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 한마디와 함께 갈리아의 정복자는 로마 공화정을 무너뜨리고 제국시대로 나아가는 피의 내전의 서막을 열었던 것이다. 그의 갈리아 전쟁은 로마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사적 업적으로 기록되었으며 카이사르 개인에게는 영원한 권력의 초석이 되었다.